억울하게 놓쳤던 시간들을 다시 되찾고 싶고 양육비 달라고 했는데 돈 없으니까 끊으라 하고 아빠의 지원이 가능한 상태였다면 그 불확실함을 조금 덜 수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돈도 어떻게 줘? 돈 없어. 사인 주거나 안 봐.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싶어도 몸이 근질러가지고 뭘 하지를 못해요. 저 먹고 살기도 받을 수 있는데 뭐 거기를 하든지 말든지 뭐. 맨날 본인은 없다고 하는데 골프 치러 다니는 거예요. 그거 너무 당당해요. 상대방한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법대로 해라. 법대로 해라. 법대로 했더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더라고요. 그냥 이거 종이에요. 종이. 지훈 씨는 법원으로 향합니다. 벌써 20번도 넘게 오간 길. 어머니를 도와 비양육자인 아버지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일 처음 따라갔을 때는 24살 때 그때가 제일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긴장이 엄청 되더라고. 어머니 혼자 가면 또 이제 그 사람이 어떤 해코지를 할 수도 있으니까 아들이 가야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13년째 계속된 싸움. 그 사이 지훈 씨는 29, 어른이 됐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4차례 양육비를 지급하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지켜지지 않는 약속. 아버지는 늘 같은 반응이라고 합니다. 애들 양육비 또 언제 줄 건데 또 다. 어? 이거 왜 산도 책임 못 지면서 맨날 말만 하고 나서 책임을 못 지면서 왜 맨날 입으로만 말을 하면 어떡해? 저번에도 50만 원 내가 약속 줄. 네가 언제 50만 원씩 줬어? 한번 나왔는데 내가 그때 한 번에 주냐고. 그 너마 유산 받은 거의 다 줬대. 동근이한테 달라고 그래. 왜 이렇게 숨긴 게 많아? 진실이 이렇게 살아. 내가 그랬잖아 항상. 내가 친구를 그러면 어떻게 하냐. 돈 주고 살아라고. 돈 주고 니네 다. 내가 한다고. 혹시 가도 돼요? 예, 당사자니까.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지훈 씨는 법정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홀로 대기실을 지킵니다. 선고 1년 되기 전에 그때부터 계속 그랬거든요. 자기가 매달 10일 날 돈을 보내주겠다 했는데 안 보냈었거든요. 점점 믿을 수가 없죠. 지훈 씨와 동생이 받아야 할 양육비는 약 1억 5천만 원. 하지만 지금까지 아버지가 지급한 돈은 1,000만 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도 했습니다. 징역 1년 선고, 9개월을 복역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또다시 원점에서 시작된 소송. 감치 선고를 기다리는 짧은 순간이 더디게만 흐릅니다. 양육비 언제 주실 거예요? 언젠데요? 판결은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판사님이 아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양육비를 왜 안 줬습니까? 물어봤더니 자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집에 있는 와이프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면서 좀 그때 이제 괘씸했죠. 지훈 씨가 8살 때 이혼한 부모. 그의 기억 속 아버지는 가장이란 이름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매일 술 먹고 욕하고 집에 있는 물건 다 때려 부수려고 하고 도박 같은 거에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 지훈 씨는 자가 면역 질환인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매일 약을 먹고 병원 치료도 정기적으로 받지만 갑작스럽게 통증이 찾아오면 일상생활조차 쉽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진단받은 지는 6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이게 완치가 되는 병이 아니다 보니까 병원에서도 조금
처방하기가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약을 먹고 아프거나 아니면 갑자기 통증이 오거나 하면은 이제 근처에 있는 병원이라도 일단 응급실로 빨리 가야 되죠. 넉넉하지 않았던 형편 탓에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던 유년 시절. 그 어려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좋아해서 자동차 관련된 전문 학교로 가고 싶었는데 등록금이나 이런 게 조금 많이 비싸서 인문계 고등학교로 빠져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하죠. 지훈 씨는 아버지가 고의로 양육비를 회피한다고 주장합니다. 맛집으로 소문난 가게를 운영했고 재산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밀양 쪽에서 검색하다 보니까 밀양 맛집 하니까 딱 바로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엄청 많아서 대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할머니가 아버지한테 집도 하나 해주고 가게도 하나 해줬고 땅 있는 것도 너 아버지 이름으로 해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봐라 라고 딱 했었거든요, 분명. 아버지는 왜 아들의 양육비를 외면하는 걸까? 그가 일하는 가게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되시나요? 그래도 아버지는 또 필요해갖고 그걸 해줬는데 막상 그만두고 4년 넘었으면 막 코로나 터지고 네. 장사가 전혀 안 돼가지고 막상 문 닫은 지 4년 넘었는데 여기서 오래 일하셨지 않으세요? 아이가 전투명입니다. 전투가 하다가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이제 일을 못해요. 당장은 갚을 여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싶어도 지금 일을 못하는 게 일찍 몸이 건드려가지고 뭘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최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배달일입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이 일을 하니까 이제 날짜리 갖고 보내줄 수 없어요. 지훈 씨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성인이 되고 10년이 지나기 전 채무를 지속적으로 독촉하지 않으면 양육비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토스트 가게는 제가 했다고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고 하거나 계속 말이 바뀌는 거예요. 법정 올 때마다 바꾸겠습니다 이러고 안 바꾼다면 그럼 또 이 사람이 어디로 도망갈지도 모르는 거죠.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약 35만 명. 10명 중 7명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육비 없이 어른이 된 아이들의 수는 파악조차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규모의 아이들이 양육비 미지급 상태인가에 대해서 국가는 모르고 있고요. 개인이 결심하고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고 개인이 충분하게 서류를 준비해서 만반에 이제 준비를 마칠 것. 이것을 지금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한부모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문제가 여전히 좀 소외되어 있는 사회적 문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들에게 부족함 없는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악착같이 버텨온 시간들. 하지만 혼자의 힘만으론 점점 한계를 느낍니다. 아이가 예체능 쪽으로 가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뭐 평일에는 원래대로 근무를 하고 그 외에는 뭐 물류센터 야간 일도 하고 그냥 말 그대로 몸은 혹사시키면서 그래도 죽어라 일만 했죠. 그래서 아이랑은 여행 한 번을 가본 적이 없어요. 임신 중에 이혼한 경희 씨. 아들이 3살 때까진 양육비가 들어왔지만 이후 지급이 끊기면서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1이 된 아들은 한 번도 아빠를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늘 궁금해했던 아빠란 존재. 용기를 내 먼저 연락한 건 아들이었습니다. 아빠의 반응에 설레하며 만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는 아들. 부자 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기대했습니다.
처음에 아이랑 연락하고 그랬을 때는 자기도 이제 제사 챙겨줄 아들 생겼다고 좋아하고 아들한테 뭐 사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교류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끊기기 시작했어요. 그 연락조차도. 점차 뜸해진 연락, 정서적 지원도 밀린 양육비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빠에게 서운한 감정을 표했습니다. 상담 선생님한테도 뭐 조롱당하는 기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저한테도 진짜 나쁘다고 자기 속상하다고 학교 한 번만 와주면 안 되겠냐고 애들이 나 아빠 없는 애인 줄 알아. 그 얘기를 제가 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왔어요. 요즘 아들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진로 문제로 불안장애를 앓게 된 아들. 경희 씨는 병원비 도움을 청하며 밀린 양육비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다른 반응에 아이의 상처가 깊어졌다고 합니다. 공황장애, 불안장애 뭐 이런 진단들을 받아서 어느 순간 얘가 과호흡 증상이 오면은 119로 실려가게 되고 그런 위급 상황이 조금 있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애 치료만큼은 제대로 받아야 되지 않냐. 병원비로 좀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100만 원을 보내주고 자기도 선거 비용 때문에 여유가 없다. 이 사람입니다. 네. 경희 씨는 공직에서 일했던 전 남편이 시의원 출마도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약 6,100만 원. 경희 씨는 13년 만에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이제 접수 완료됐어요. 근데 제가 그 무료 법률 대한구조공단에서 봤을 때는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때까지는 또 저희는 맘 졸이면서 버텨야 되는 거죠.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반년. 하지만 아이에게 당장 들어갈 돈이 적지 않습니다. 경희 씨는 양육비를 직접 요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국영수를 해야 되는데 내가 형편이 안 돼서 영어 수학만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여력이 없어갖고 한 달만 좀 쉬자 얘기를 했고 차라리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협박하는 거냐? 애 양육비는 아이 생존과 관련된 거고 애 권리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한다며. 지금 뭐 양육비 소송한다는 거 아니었어? 판결을 냈잖아. 월 40만 원씩 주라고. 그거 네가 12년 동안 청구 안 했잖아. 어차피 조정 아니 그 전에는 왜 안 줬냐고. 어떻게 줘? 아 지금은 왜 안 주는데? 나 돈 없어. 월급 받잖아요. 너 그럴 줄 알고 나 벌써 변호사한테 다 나는 결정직이야. 결정직 공무원이 뭔지 알아? 나는 내가 너 욕을 하는 거 보고 내가 결정했어. 너 있는 한 볼 생각 없어. 너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봐. 감정 싸움으로 끝나버린 대화. 전 남편 또한 법대로 하겠다는 반응입니다. 애는 어떡할 거냐고. 애가 지금 2번 버려졌다고 생각 들고 상처받은 거 너는 모르겠냐고. 그랬더니 너 하는 꼬라지가 꼴보기 싫어서 애도 안 보려고. 이게 지금 하나뿐인 자식한테 이게 지금 할 소리냐고. 우리는 비양육자에게 다시 한번 입장을 물었습니다. 한 13년 전에 집사람이 재혼을 한다고 아이를 재혼하는 남자한테 입양시키겠다 해서 거기에 이제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이 입양이 기각이 됐으니 양육비를 지급하라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했을 겁니다. 물론 저도 예전에 양육비 지급할 때 조금 밀린 건 있었어요. 근데 13년 동안 연락이 없다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이거는 법원 가서 조정을 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거든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비용인 양육비. 부모 모두의 의무이자
자녀라면 응당 누려야 할 기본 권리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부모 가족의 아동 빈곤율은 47.7%, 양부모 가족보다 4배 이상 많고 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습니다. 돌봄과 생계를 홀로 부담해야 한다는 현실의 무게, 양육비를 회피하는 비양육자의 무관심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비양육자는 보호 의무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양육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호의 의무를 이행하는 거예요. 이번 달 양육비가 없으니까 너 아프지 말고 다음 달이 아파. 이럴 수 없잖아요. 근데 그 고비에 이 적절한 돈이 정확히 들어오지 않으면 애들이 성장을 멈추게 되니까. 그러면서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자녀가 미성년이면 국가에서 소송 지원이 가능하지만 성인이 되면 양육비 분쟁은 개인의 몫으로 남겨집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어른이 된 아이들, 사각지대에서 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21살) 지방의 한 사범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현주 씨. 방학을 맞았지만 다른 학생들처럼 여유를 즐길 수 없습니다. 친구들을 보면 휴학에 대해서 되게 관대하고 좀 자유롭고 다른 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리 졸업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 제가 원하는 상태를 빨리 만들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임용고시를 앞두고 있는 현주 씨는 노량진을 찾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안정을 찾고 싶어 남들보다 서둘러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공과만 해도 400, 500. 지금 알바하면서 필요한 금액은 조금씩 모아놓고 있고 최대한 빨리 끝내야지 깨지는 돈도 좀 덜하고 이제 빨리 학교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학비는 장학금으로, 학원비는 아르바이트를 해 모았습니다. 2살 때 부모님이 이혼한 현주 씨는 아빠의 경제적 지원 없이 자랐다고 합니다. 연락도 닿지 않아 직접 실종 신고를 해 아빠를 찾았습니다. 그게 중학교 2학년 때쯤이었나 그랬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그때는 이제 무용을 계속 할까 말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시기였잖아요. 아빠한테서도 받으면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찾아야겠다. 내성적이었던 어린 시절, 춤을 통해 억눌린 감정을 발산했고 무용가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재능을 인정받아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유롭지 않은 가정 형편, 이 길을 계속 걸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고자 하는, 진학하고자 하는 목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경쟁선상에 있는 친구들이랑 경쟁을 하려면 부족하다고 많이 느꼈어요, 스스로. 아빠의 지원이 가능한 상태였다면 조금 더 안정적이었으면 그 불확실함을 조금 덜 수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법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에도 무책임했다는 아빠. 분쟁이 길어지며 부모의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제가 연락을 하면서 찾은 것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했었고 뭔가 저한테는 거의 남인 것과 같은 사람인데 뭔가 갈등을 봉합하는 느낌보다는 자꾸 새로운 갈등을 만드는 느낌이니까 좀 화가 나기도 하고. 현주 씨는 결국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을 해서 이제 아이들이 제한을 받지 않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거는 이제 각자 부모의 의무는 맞는데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되고 있고 개인의 이제 문제로 치부가 되다 보니까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오는 어떤 그런 무력함? 다시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찾으려는 노력도 안 할 것 같아요. 감치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막다른 골목에 선 사람들은 사적 기관의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른바 배드 파더스.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의 얼굴 공개 사이트가 올해 초 2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1,200건 이상이 해결됐었는데 그분들 대부분이 또 양육비를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미지급자들 입장에서 그 사이트에 신상 공개돼 있으니까 사진 내리려고 양육비를 줬던 건데 사이트가 없어지니까 줄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이트를 다시 열게 된 측면이 있죠.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해 논란이 됐던 배드파더스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불거진 사적 제재 논란. 2024년 법원은 벌금 100만 원의 선고 유예를 결정했습니다. 그는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미지급자를 압박하는 강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얼굴 공개 사이트가 재개된 지 2주 만에 양육비 문제가 20건 넘게 해결됐다는 겁니다. 양육비를 안 주는 소위 나쁜 아빠들이 그냥 우리 옆에 있는 평범한 이웃들이지 그 사람들이 무슨 특이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은 당신이 신상 공개될 수 있다. 이렇게 사전 통보를 하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은 시의원이고, 그 다음에 또 공무원, 그 다음에 대기업 직원, 약사, 이제 이런 분들은 신상 공개 사전 통보가 가니까 바로 그냥 해결하더라고요. 큰딸이 27살이 되도록 양육비를 받지 못한 명화 씨. 전 남편이 쓴 사채의 영향으로 오랜 기간 가족은 생활고를 겪었습니다. 관리비를 못 내서 수도가 끊겨보고 그 가스레인지 번호로 저희는 라면을 끓여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큰애는 그걸 다 기억해요. 근데 이제 둘째는 공부에 대한 욕심이 조금 더 있고 혼자서 학원비든 뭐든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뭐 적게 먹는다고 적게 쓰고 아끼고 한다고 될 수 있는 범위가 넘더라고요. 현재 한 중소기업의 이사로 재직 중인 비양육자.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봉사단체 지인분께서 저희 둘째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장학금을 받으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상대방도 거기에 있었어요. 저희 작은애가 아빠를 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년이 넘은 때 만난 거여가지고 얘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날. 2년 전 양육비 6천만 원을 지급하란 판결이 내려졌지만 전 남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비양육자의 이름은 성평등가족부 사이트에 공개됐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까지 모든 제재를 취했지만 양육비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네, 그 공개된다는 알림톡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여성가족부 들어가서 보니까 확인이 됐는데 확인된 그 찰나만 위로가 되고 바로 공허해지더라고요. 이걸 누가 보지? 상대방한테는 압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결국 사적 기관에 비양육자를 제보한 명화 씨. 하지만 전 남편은 사전 통보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상 공개 이후에도 묵묵부답입니다. 다시 사이트 오픈한다는 뉴스를 접하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카톡이랑 문자를 동시에 갖고 보냈는데 읽었더라고요. 일이 없어지고 카톡도 읽어지고. 그런데도 반응이. 전 남편은 양육비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비양육자를 만나기 위해 근무지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사장님 오늘 계시는지? 네, 오늘 안 계세요. 오늘 안 오실 것 같은데. 여가부 신상 공개 외에도 관련해서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내셨던데 혹시 확인을 안 해보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 문자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냥 죄송한 문자들. 이행상가 그 사람 문자로 왔던 것 같긴 한데 저는 관심 없어요 그런 거에는. 저 먹고 살기도 빠져 죽겠는데 공개를 하든지 말든지 그러면은 직접은 지급하진 않으시는 상태이시고요. 바로 주기 싫으니 보통 그런 거죠. 이렇게 법원에다가
2,600 정도 금액까지 다 입금 다 했어요. 1년 동안 모아놨던 거 앞으로 다 공짜 걸었죠, 이번에 가서. 금액이 서로 안 맞잖아요. 저는 150에 180 오랬고, 어쪽에서 250을 날아가려니, 저는 그때 분명히 판사님하고 그 상대방 변호사까지 그 자리에서 얘기했었어요. 신상 공개를 예고하는 연락 하루 뒤 법원에 공탁금을 낸 비양육자.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명화 씨는 아직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채권자이면서 양육자인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네, 그게 좀 많이 의아해요. 모든 게 법원 마지막 판결문의 금액대로 정리가 깨끗이 완전히 이루어져가지고 모든 단어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양육비 정산이 모두 이루어졌을 때에 내려야지 그게 맞는 게 아닐까요?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들에게 내려진 제재 건수는 지금까지 3,300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난 양육자들은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선 운전면허 정지의 경우 최대 100일로 기간이 매우 짧고 운전이 생계수단이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국 금지는 이미 해외에 나가 있으면 적용이 불가하고 명단 공개는 사진이나 상세 주소가 공개되지 않아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얼굴 공개까지 하는 사적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이 많다는 건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법적 절차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걸 방증합니다.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양육비 분쟁, 때로는 발로 뛰며 탐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이가 3살 때 이혼한 정연 씨. 어느덧 성인이 된 아들은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 간 아이들 엄마들 카페 들어가니까 그 뭐 이렇게 떠서 요즘에 달아주는 게 인형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아들 보고 싶으니까 그 종류별로 이렇게 뜯어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또래보다 일찍 철이 든 아들. 군대에서 받은 월급을 생활비로 보탤 정도로 엄마를 먼저 생각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걸려오는 아들의 전화. 소송 때문에 지쳐가는 엄마를 걱정합니다. 밥 먹었어? 고등학교 3학년쯤이었습니다. 한두 번 만나는 사이가 됐었는데 걔가 연락을 안 하니까 끊겨버린 거죠. 그렇게 쉽게 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원래도 그런 사람이라. 당시 아들에게 재력을 과시했다는 전 남편. 그런데 정작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30돈 발치 차고 외제차 타고 그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이게 꿈의 차라서 자기가 이걸 샀다고. 그렇게 해놓고 감액 재판에서는 빌려서 타고 간 차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3년 전 시작된 양육비 분쟁. 총 9천만 원. 30개월간 300만 원을 지급하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양육비를 3분의 1로 감액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업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였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부가세만 1년에 3,400인가 냈더라고요. 근데 부가세가 10%잖아요. 그러면은 3억 이상 벌었다는 건데 저희한테는 10원 한 장 안 줬던 사람이 변호사를 고용했더라고요. 연락 한 번도 없다가. 이후에도 난관은 계속됐습니다. 실패로 돌아간 재산 압류. 타인의 명의로 사업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합니다. 소송을 하면 그것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동안에 이미 다 빼돌렸어요. 통장 압류까지 했을 때는 이미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업자 통장에. 그런 법의 허점들을 노리는 거죠. 결국 정연 씨가 직접 추적에 나섰습니다. 몇 달 전까지 비양육자가 운영했다는 사무실. 이렇게 막혀있네요. 지금은 다른 가게로 바뀌었습니다.
저기 혹시 여기 앞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사무실은 알고 계신가요? 네. 아니 그분이 아파트로 이상한 건 아닌데 아파트 상가로 글로 간다고 얘기 들었어요. 피해자가 탐정처럼 움직여야 하는 현실. 이전한 사무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우편함에서 발견한 한 업체명. 전 남편이 운영했던 곳과 유사한 이름입니다. 과연 이곳에서 전 남편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굳게 잠긴 문, 연락 또한 닿지 않았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당분간 통화하실 수 없습니다. 통화하실 수 없습니다. The number you... 감치 명령을 위한 소장도 2차례 발송했지만 이를 회피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비양육자. 폐문부재, 즉 주소지에 사람이 없어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소장을 받으면 안 되는구나. 다음번에는 소장을 받지 말아야겠구나. 그래서 지금 감치 재판에 소장을 받지 않고 있어요. 혹시라도 착오가 있었던 건 아닐까. 우편물을 발송한 주소지를 찾아갔습니다. 벨소리가 들리지 않는 집. 그런데 잠시 후. 안에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KBS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될까요? 맞아요. 맞으세요? 안 계세요? 네. 집은 없으세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소송 진행 중인 거에 대한 숫자를 3번 정도 보내고 있는데 전달이 안 됐거든요. 우편물이요. 혹시 등기 받으신 적 없으신지? 저 외국 사람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저희한테 한번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한번 뵙고 싶다고 한번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전 남편의 꼼수 앞에 법은 왜 무기력한 걸까? 진짜 우리 아들이 그동안 못 누리고 사는 거 해주고 싶은 마음 되게 컸고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지치는 거예요. 안 지칠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감치 명령을 받아도 고비는 계속됩니다. 비양육자와 6개월간 숨바꼭질을 했다는 민지 씨. 계속된 폐문부재로 소송이 지연됐습니다. 상대방이 나는 몰랐다. 서류도 안 받았다.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딱 그대로 된다고 해서 그거를 또 이제 알고 있다는 걸 영상으로 또 증거를 남겼어야 돼서 그때도 가서 그렇게 찍고 그다음에 결정 나고 나서도 또 가서 서류 갖다 주고. 결국 이번에도 피해자가 직접 나섰습니다. 안 받아. 이런 노력 끝에 내려진 감치 명령. 하지만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조회를 해보니까 파출소로 갔어요. 분명히 서류가. 갔는데 담당자를 만나게 달랐더니 담당자가 없대요. 아직. 그래서 처음엔 그렇게 믿었고 그때 제가 편지까지 써서 남기고 왔었거든요. 절박한 걸 알려야 되니까. 그랬는데 연락이 며칠이 지나도 없어요. 그래서 또 퇴근하고 한 번 또 갔어요. 근데 그때도 안 계셨어요. 감치 명령이 인용된 건수는 연평균 300여 건. 반면 감치가 집행된 건수는 60여 건에 불과합니다.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을까? 일선 파출소를 찾았습니다. 감치 같은 경우는 법원 직원이 안 가지고 경찰 도움이 필요하면 경찰에게 출동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법원 업무에 법원 업무. 떠넘기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거를 수행하지 않아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감치 명령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편물을 직접 받지 않았던 도연 씨의 전 남편. 감치 명령을 인지했다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해가 안 갔어요. 저 읽어보고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간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돈에 만약에 9천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돈 얼마 받았어. 근데 나머지를 못 받았어요. 그건 명확한 거거든요, 사실은. 내가 이자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민사소송에서 뭐 내가 이겨서 뭐 얼마 합의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당장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작진은 최근 3년간 양육비 이행법을 위반한 판결문을 분석했습니다.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집행유예, 징역형은 25%에 불과했습니다. 최고형인 1년을 선고받은 건 단 한 건. 대부분 6개월 이하의 형량이었습니다. 어떤 채무든지 다 급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긴급한 채무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가. 뭐 한 2, 3일 굶었다가 뭐 다음날 먹는 것도 아니고 지금 먹고 아이가 지금 성장하고 있고 지금 필요한 거 오늘 당장 비용이 매일매일 드는데 긴급한 채무로 보고 있지도 않아요. 다른 민사 추심이랑 똑같은 절차를 하고 있잖아요.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앞서서 다른 것들을 제치고 해줘야 되는 어떤 채무다라는 그런 인식 또는 제도가 생기는 것이 지금 대단히 중요합니다. 양육자들이 가장 자주 듣는다는 법대로 하라. 앞서 보신 현실은 어떤가요?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치와 형사처벌도 가능하지만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비양육자의 행태가 이어지며 도돌이표 같은 소송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법적, 행정적 절차를 기다리며 자라지 않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양육비를 최우선 순위의 채무로 여기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이유입니다. 과연 양육비에 대한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쯤 와 있는 걸까요? 한 달에 한 번 서울에 오는 지수. 오늘은 병원 정기검진이 있는 날입니다. 저는 벌써 2번째 휴학을 하고 있고 병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조금 억울하게 놓쳤던 시간들을 다시 되찾고 싶고. 지수는 5년째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겪은 아빠와의 경험이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병이 발병했을 때 저를 주먹으로 치거나 이제 뺨을 때리거나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 얼굴이 보였대요. 엄마를 친 게 아니라 내가 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4살, 5살 때까지였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가지고 있는 그걸로 이제 계속 악몽이었고 어제 잘 때도 악몽을 꿨어요.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던 부모. 지수 또한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모녀는 비양육자의 폭력으로 한국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지수가 9살 때 쓴 일기장. 당시 받았던 상처가 고스란히 기록돼 있습니다. 엄마 말만 듣는다고 뺨을 맞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꼭 신체적인 폭력만 폭력이 아니잖아요. 그냥 굉장히 한 집에서 살면서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10년 동안 한국에서 양육비 분쟁을 벌였지만 여전히 일부 금액은 받지 못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상황이 달랐을까? 엄마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캘리포니아에는 그 차일드 서포트 센터가 있어서 거기다가 양육비나 못 받았어 라고만 얘기하면 그 비양육자의 회사나 재산 상황을 다 확인하고 그냥 돈을 저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으로 갔었으면 속 편하게 받았을 걸. 근데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았었고 저로서는 좀 힘든 부분이 있었고요. 지수는 미국에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양육비를 오랜 기간 외면했고 학대 혐의가 있는 아버지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고 합니다. 한국 법으로 처리하게 되면 너무
약해요, 법이. 근데 미국 법을 알아보니까 저 같은 아동폭력을 겪었고 현재 질병까지 앓고 있는 이런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법으로 소송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에 대한 방임으로 여기는 미국. 뉴욕의 서퍼 카운티에선 SNS를 활용해 양육비 미지급자를 공개 수배하고 제보를 바탕으로 보안관들이 직접 수색에 나섭니다. Every Friday we have what's called Fugitive Friday, where we showcase somebody wanted, typically for a failure to pay child support, and a lot of times that will turn into a lead from somebody that's seen the person or knows the person. I know last year we made 8 arrests based on information from Fugitive Friday. We actually closed out 8 child support warrants. 미국에선 양육비 미지급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량은 최소 6개월부터 최대 14년에 이릅니다. 지난해 이곳에선 양육비를 고액 체납한 피의자 얼굴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On large poster boards, the Suffolk County Sheriff lists what he calls the top 10 deadbeat dads. If you're going to disrupt the family network, it's only going to fall on the government. If that child grows up in an impoverished community, what do they turn to? Mental health issues, drugs, or possibly committing crimes against, various members of the community. But to have the support, which are mostly women. And so we want to make sure that women are not marginalized in any society. It is very important that government and law enforcement get involved. 소송을 통해야 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주정부 기관이 중심이 돼 미지급된 양육비를 징수합니다. Measures that the federal government runs are things like interception of federal tax if somebody doesn't pay. So there you can start with income withholding and then you can go after, as I said, bank accounts, you can go after credit bureau ratings, you can go after income, you can go after a whole variety of things. 전체 가구의 20%가 한부모 가족인 독일.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 2아이를 홀로 키우는 지민 씨. 덕분에 3년 넘게 양육비를 못 받았어도 생계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이렇게까지 안정된 아이들과 함께 안정된 삶을 지금 살고 있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재산과 상관없이 나라에서 아이가 18살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2아이 해서 이제 한국 돈으로 80만 원 이상 받고 있고요.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국가가 그 금액을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대지급 제도. 월 227유로에서 394유로까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Und seit 2017 kann ein Kind im Prinzip von der Geburt bis zum 18. Geburtstag Unterhaltsvorschuss beziehen. Das war natürlich ein großer Fortschritt. Und danach haben im Jahr 2024 856.000, also circa, Kinder Unterhaltsvorschuss bezogen. Und das war mit einem, für die Leistung wurden 3,2 Milliarden Euro ausgegeben. 양육비가 사회 전체를 위한 버팀목이란 인식. 독일에서 대지급제를 확대 시행한 배경입니다. Was aber heißen kann, dass dann Armut in der Kindheit sich im weiteren Leben fortsetzt. Und das ist natürlich mit Folgekosten für den Staat verbunden. Weil dann springt der Staat ja mit Sozialleistungen ein. Also deswegen denken wir, dass es volkswirtschaftlich auch sinnvoller ist, Geld für den Unterhaltsvorschuss oder für Beistandschaften auszugeben, als in Kauf zu nehmen, dass Kinder dauerhaft in Armut verbleiben, was den Staat auch viel mehr Geld kostet und für die Kinder auch sehr dramatisch ist.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네.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에게 나라가 먼저 드리는 양육비 선지급제. 우리나라도 지난해 7월 이와 유사한 선지급 제도가 생겼습니다.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제급금만으로 미지급된 양육비를 다 이렇게 지원하기에는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소송을 통해서는 원래 양육비를 받으시는 게 이제 기본이다 보니 소송을 통해서도 받으시게끔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지원, 안정적이지 못한 제도 운영 또한 아쉬움으로 지적됩니다. 애들이 처음에 되게 좋아했거든요. 선지급 해가지고 20만 원 들어오니까 너희들한테 10만 원씩 용돈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올리브영 가야지, 뭐 엽떡 가야지, 뭐 이러면서 되게 좋아했거든 저희 딸이. 이행관리원에서. 하지만 한 달이라도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입금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안 들어오고 있어요. 10년을 안 주던 사람이 한 달 줬다고 그거를 바로 중지를 시켜버리지 말고 최소한 6개월이든 1년이든 지속적으로 이 사람이 돈을 양육비를 준다는 게 안정적으로 됐을 때 그 가정이 아 여기는 이제 양육비 이행 관련해서 손 안 대도 될 만큼 어느 정도는 좀 지급이 돼라는 걸 확인해야지 그걸 주는 거지. 어떻게 단번에 일시금을 줬으니까 다음 달에도 돈 줄 거야? 줄 거야? 그렇게 판단을 해서 잘라버리냐고요. 양육비 전쟁 없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이제 국가가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국가에게 둘 중에 하나는 해라. 풍족하게 그럼 지원하든가. 자신이 없으면 피땀 어린 세금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면 내야 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받아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죠. 근데 굉장히 지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닌 듯의 지금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결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는 대한민국. 모두가 심각성을 말하고 해법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회. 자라나는 아이들이 불안정한 환경에 놓인다면 그 어떤 대책에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울 겁니다. 양육비 분쟁이 개인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실전 의지가 상당히 낮아 보인다. 이에 피고인의 전 배우자와 자녀들은 피고인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표출하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중한 처벌을 해줄 것을 단언하고 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사님 말 속에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있어서 저도 모르게 그 눈물이 있잖아요. 저 마음속에서 있는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